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365의 신철호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몸보다는 마음 아픈 것이 더 힘들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십니까? 마음의 감기처럼 우리 주변에서 많지만 방치하게 되면 삶을 모두 빼앗길 수도 있다고 전문가 선생님들 지적하십니다. 이런 우울증, 어떤 원인인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상담해 보겠습니다. 광주 서광병원 정신의학과 전문의 김웅장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정신질환 유병률이 16%라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우울증이 대표 주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울증 많이 들어보고 주변에서 흔하다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떤 질환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울증은 병입니다. 예. 병적인 우울감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이 되고요. 그런데 일단 일시적이고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고 또 나약하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마음이 약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질환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별명이 있듯이 마음의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죽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네. 감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두면은 좋아지긴 하지만은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두면은 악화가 돼서 자살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은 유병률은 연구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요. 보통 5명에서 6명 중에 1명 정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살다 보면 이렇게 많이 뚝 다운될 때가 있거든요. 우울한 감정. 주변 사람들 많이 그러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집사람, 여성분들 더 심하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우울증, 초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일단은 정상적인 우울 감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전에 하던 일을 수행하는 데 별로 어려움은 없고요. 기간도 짧고 그 다음에 증상도 또한 경한 증상이고요. 다른 동반 증상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은 병적인 우울증은 일단 일에 지장이 있습니다.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기간 자체도 2주 이상 굉장히 길고요. 여러 가지 동반 증상, 불면증이라든지 자살 같은 이런 동반 증상도 꽤 많이 있는 것이 병적인 우울증입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인 우울증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실이 되지만은 우울증 같은 경우는 가만히 놔두면은 만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성화 되기 전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빨리 진단받고 좀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모든 질환이라는 것이 타고난 소인에다가 환경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암도 발생하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이 되는 것인지. 일단은 유전 단일한 유전 질환 아닙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체질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심리 내적인 요인,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스트레스 같은 경우가 같이 복합돼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컵에 물이 절반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은요, 물컵이 절반 정도 있으면 물을 절반 정도 따라 놓으면은 그냥 가득 찹니다. 하지만 물컵 자체가 물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조금만 물을 따라도 넘칩니다. 유전적으로 혹은 체질적으로 그런 쉽게 취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작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쉽게 악화될 수 있거나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물이 절반 있지만은 한 컵 이상 물을 따라버리면 어째서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심각한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정말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좀 우울증과 그 관계 좀 알고 싶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은요. 뇌에 변성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크게 일으킬 수도 있고 작게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만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MRI라든지 뇌 기능 검사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진단을 위해서는 하진 않지만요.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별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실직이라든지 어릴 때의 학대 그리고 장기간 어떤 학대 같은 게 노출됐을 경우에 뇌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우울증 같은 정신과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변화까지를 초래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구체적인 우울증의 원인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도 있습니다만요. 다른 원인 같은 경우는 신체 질환, 몸이 아파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뇌의 병이기 때문에 뇌 질환 같은 경우에는 생길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암,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같은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 그리고 폐질환, 그다음에 어떤 간 같은 간 질환 같은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예, 예. 전체적으로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분기계 질환이라든지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도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치료를 위해서 쓰는 약물 같은 경우에도 2차성 우울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불법 약물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오남용했을 경우에, 물론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예. 그런 경우에 2차적으로 우울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보도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신질환 문제에 있어서 국민적으로 선진국은 절대 못 된다 이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예. 그만큼 인식 수준, 편견, 불편한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치료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원장님 설명을 좀 듣고 보니까 초기에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대처해서 그렇죠. 완치를 좀 시켜버렸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으면 우울증이다. 이럴 때는 꼭 가서 진단을 좀 받아봐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심각한 우울감이라든지 기분 저하, 그리고 기운도 없고 매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는 이런 것도 핵심 증상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우울증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한 걱정이라든지 불안, 초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먹고 자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잠을 못 잔다든지 혹은 반대로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증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밥맛이 떨어지거나 또는 계속 먹어도 그냥 허기진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살 사고 이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 가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요. 특히 내과라든지 가정의학과 혹은 외과 같은데 가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전라도 말로 맥없이 아픈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검사상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찾아보면은 우울 증상이 숨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울 증상이 신체화 질환으로 나타나서 그렇죠. 통증을 유발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군요. 예. 그런데 가시면은 그냥 괜히 또 신경성이란 말 들어가지고 나는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신경성이란 말 듣는가 하면서 고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그런 말을 들으셨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상담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다른 과 선생님들이 그런 환자가 왔을 때 이런 식견을 가지고 정신과 선생님께 의뢰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이 환자분들이 잘 안 갈라가십니다. 편견이 있으셔가지고. 그럼 편견이 우리 사회에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삶의 맛을 좀 잃어버린 상태다.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자살. 한강 다리 가면은 한 1년이면 몇백 명이 이렇게 문구도 막 써지고 그러지 안타깝죠. 그래서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우울증, 특히 주요 우울증 환자분들의 3분의 2 이상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 이상 합니다. 그냥 단순히 살기 싫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각까지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약 15% 정도가 상당히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사망 원인의 약 5위 정도 되고요. 특히 20, 30대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연구들 보면은 자살한 사람의 약 70%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암 진단을 받으면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말기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하죠.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요. 우울증 하면요. 그까짓 그냥 이 경우는 됐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요. 상당히 치명적인 질환일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군요. 우울증 있으신 분은 자살 생각을 거의 다 한다 이렇게 보시고 꼭 건져내주는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군요. 여성분들이 2배나 많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긴 하거든요. 근데 청소년이라든지 나이에 따라 또 성별에 따라서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차이가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핵심 증상들은 비슷합니다. 하지만은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약간씩의 증상들이 틀립니다.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 짜증이라든지 반항, 우리 요즘 말해서 우리 반항장애, 치명장애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서 상당수가 원래 우울증에서 기인한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같이 동반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중년 같은 경우에는 건강염려증, 혹시 암이 생긴 것 같을까?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망증 같은 이런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중년 여성분들 화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증상들 같은 경우에도 중년 우울증의 또 대표적인 증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노인 같은 경우에 노인분들
어르신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모호한 신체 증상들,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에 가보시면 별다른 말씀도 안 하시고 약이나 좀 드십시오. 이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한 집중력과 기억력들이 떨어지셔가지고 혹시 치매 아니면 어쩔까 이런 걱정을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라든지 또 우울증이 있으면은 암이 좀 더 많이 걸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노인분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가성치매라는 또 별칭이 있습니다. 가짜. 치매 아닌데 치매처럼 마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울하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십니다. 그리고 뭔가 하기 귀찮기 때문에 뭐 가족분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여쭤봤을 때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러면은 뭔가 질문하거나 이랬을 때 대답을 안 하시면은 이 양반이 기억력이 떨어졌다냐, 혹은 우리 아버님이 어디가 좀 안 좋아지신다냐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술, 담배 같은 것도 해버리시기 때문에 예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 치매 아닌가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노인성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의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항우울제 등 어떤 우울증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흔히 말해서 파인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만 치료를 하지 않으시면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에 비해서 자살률이라든지 자살 시도를 좀 더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치매 초기에 어떤 우울 증상 같은 어떤 기분의 변화들을 동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원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이거 정말 개인적인 문제로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공감대, 의식 수준도 높이고 또 편견도 좀 없애고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울증은 어떻게 진단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증상으로서 진단을 합니다. 일단 핵심적인 9가지 증상 중에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됐을 경우에 우울증으로 진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울한 기분이라든지 흥미 저하, 그다음에 체중의 감소라든지 식욕 감소, 혹은 체중의 증가나 식욕의 증가들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불면이라든지 과다 수면, 혹은 정신 운동성 초조나 지체, 그다음 피로나 활력감의 상실, 그다음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등, 그다음에 사고력이나 집중력이나 감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살 사고 혹은 자살 기도나 수행에 대한 계획들이 있을 경우에 이 중에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됐을 경우에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검사 뭐 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뭐 뇌사진 같은 거 찍어봐도 좀 나타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울증을 직접적으로 진단하는 경우에는 뇌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과적인 상담입니다. 증상들 이야기하시면서 그것들을 이제 들어주고 거기에서 증상들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신체 검사라든지 피 검사, 소변 검사는 검사실 검사를 하고요. 특히 호르몬 같은 경우에 체크도 정기적으로 합니다. 특히 처음에 오셨을 경우에는 저 같으면 기본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검사라든지 이런 호르몬 검사를 기본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CT, MRI를 찍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뇌 종양이라든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만성 결막화 출혈 같은 이런 것 때문에 기운이 없어서 우울증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별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가 설문 검사라든지 임상 심리 검사 같은 경우에도 시행을 합니다. 우울증 자가 설문 같은 경우에는 100 우울 척도라고 해서 21문항짜리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를 해보시면은 스스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되겠군요. 근데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초기에 잘 대응해서 전문가 선생님 찾아가서 진단받으면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일반적으로는 정신과 질환은 치료가 어렵다더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울증 같은 경우는 치료반이 굉장히 좋은 정신과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8, 90% 정도 이상이 치료에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치료 않고 가만히 있어도 증상이 좀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절로 낫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만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성화가 돼버리면은 왜 문제냐면요, 그 수행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뭐 당뇨라든지 뭐 동맥경화 같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인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한 신체 질환 발병들과 사망률 자체를 올리게 합니다. 특히 이제 혈관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꽤 많이 있고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사망률 자체를 2배 이상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치료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먼저 합니다. 항우울증이 가장 기본이 되고요. 병행되는 항불안제라든지 수면제, 기타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정신치료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지지정신치료라든지 분석정신치료, 인지치료 같은 정신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고요. 심한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위험성이 있거나 예. 혹은 빠른 치료 같은 경우는 전기경전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뭐 경두계 자극자기법이라든지 광치료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항우울제 약물 치료가 기본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근데 예. 약을 먹으면 좀 중독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으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복용하고 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오해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왜냐면은요, 약으로서 마음을 다스린다. 그럴 수 있을까? 예. 혹은 약에 의존하게 될까? 약에 의존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어떤 의심을 예. 가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의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 질환이고 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들을 맞춰준들은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아하. 그렇지만 아까 감기약처럼 증상이 좀 좋아지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유지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한 기간 전문가 선생님 지시를 좀 잘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중간에 약을 좀 끊어버리신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좋아지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군요. 네. 왜냐하면 끊어버리면은 제 경험상 예, 예. 나중에 A란 약을 썼을 때 좋아져가지고 예, 예. 한 뭐 2, 3개월 써가지고 환자분이 끊고 오셨어요. 예, 예.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냥 A란 약을 쓰면 좋아질 거라고 예. 그래서 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아진 경우도 왕왕 아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치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유지치료 전문가 선생님 지시를 좀 잘 따르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따님들이나 뭐 이렇게 우울증이 있을 때 아버지들이 왜 마음을 제대로 먹어라.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되지. 왜 그러느냐, 너는. 이렇게 이제 나무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정말 그렇게 마음을 잘못 먹어서 그러는 것인지, 마음을 굳게 먹고 생활 습관을 좀 바꿔보면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을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마음의 병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실 필요가 아. 있습니다. 마치 다리가 부러지신 분이 예, 예. 마음만 잘 먹으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적절하게 치료를 하신 것이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활치료 하시는 것처럼 정신과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울증 같은 경우에 절대로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 받을 때 어떤 게 있냐면 며칠 약 먹고 안 좋아졌다고 또 하십니다.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하, 예. 왜냐면은 정신과 저희들 같은 경우에 2, 3일 정도 약물 치료했는데 갑자기 좋아진 경우도 걱정을 합니다. 여긴 다루지 않았지만 혹시 조울병, 양극성 정동장애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 밟아서 좋아지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급한 마음에 그런 분을 바라시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얼마나 오랫동안 약을 먹고 치료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처음에 오셨을 때 급성기 회복 과정이 있습니다. 1, 2주 정도 되면은 수면이라든지 식욕이 회복이 되시고요. 예. 2, 3주 정도 활력 호전, 즉 힘이 나시게 됩니다. 일단 3주 내지 4주 정도 지나시면은 주요 증상들이 호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발병하실 경우에는 1년 정도는 꾸준하게 유지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2, 3번 이상 발병하신 경우에 좀 더 긴 기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실 때 양극성.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훨씬 더 안 좋은 질환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울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울증처럼 같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당연히 좀 치료가 알고 될 수 싶습니다. 있습니다. 네.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예, 예. 항우울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 기분 안정제, 리튬이라든지 기타 발프로릭 애시드 같은 기분 안정제들을 써서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울증과는 어떻게 좀 다른 것인지 구분해 주시죠.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우울증은 이제 단극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우울한 기분만 쭉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양극성 정동장애는 우울한 기분으로 출발할 수도 있고 혹은 예. 초발 때 들뜬 기분 저쪽으로 시작할 수가 있고 주기적으로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전혀 다른 질환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20, 30대 예, 우울 증상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갑자기 좋아진 경우에는 예. 보호자나 환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겠습니다만요. 저 같은 경우는 긴장을 합니다. 예. 혹시 양극성 정동장애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극성이 일반 우울증보다도 훨씬 위험한 질환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양극성 정동장애 같은 경우에는요. 예. 기분의 업당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정신병적인 증상, 망상이라든지 아하. 환청 이런 것들 동반한 경우 훨씬 더 많습니다. 초기에 이제 그렇게 들뜬 것들 때문에 행동 문제가 올 수가 있고요. 예. 돈을 갑자기 써버린다든지
혹은 술을 마셔버린다든지 이런 약물을 남용하는 이런 행동 문제들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리고 정상 기분에서 이 정도 떨어진 거하고 들뜬 기분에 이 정도 떨어진 거 기분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심한 우울 증상을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절망감과 좌절감 때문에 더 자살이라든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정말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주변에도 다 이렇게 불행을 줄 수 있는 질환이 우울증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울증 뭐 오지 않도록 좀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평소에 정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적절한 대인관계 유지도 분명히 필수입니다. 그리고 혼자 이겨내시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이렇게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예방할 수 있다. 하는 방법들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제 우울증 극복하는 데는 운동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생활 습관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요.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식사도 잘하고 그리고 수면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야외 활동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 속담에 부뚜막이에 놓인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을 하셔야지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아마 뭐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박사님들, 교수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매번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 날마다 하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일반인 분들이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 혹은 아프신 분들 이런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문제 정말 가족들이 힘들 것 같은데 가족들의 대처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환자분의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증상에 대해서 나무라시면 안 됩니다. 마치 다리 부러진 분한테 누가 잘못해가고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왜 정신이 그러느냐. 그러면 안 되겠군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다라고 해가지고 강요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권유를 하신 건 중요합니다만요. 그 자체가 강요가 돼버리면 그 자체도 오히려 2차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힘들어갖고 못하는데 자꾸 끌어내냐. 힘이 나야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가족들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담당 의사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무시하고 넘겨서는 절대 안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냥 힘드니까 그러려니 그냥 마음만 잘 먹으면 된다. 이렇게 넘겨짚으시지 말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치료를 잘 받도록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시고 약물을 잘 드실 수 있도록 반드시 지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자살 사고가 심하거나 혹은 자살을 시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을 벗어난 경우, 밤에 안 자고 낮에 자버린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심한 경우에 반드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웅장 원장님을 모시고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 나누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우울증 결코 극복을 못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이것 때문에 낙인이 찍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4월 달에는 정신보건의 날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참석을 하셔가지고 우울증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늘 마음 좀 편안하게 사셔야 되겠습니다. 밝은 마음, 평안한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과 뇌가 피로했을 때 푸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바로 몸을 쓰는 휴식을 통해서라고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하십니다. 땀을 흘리는 운동, 또 밝고 맑은 곳의 산책, 정원 가꾸기 등의 그러한 몸을 쓰는 운동을 통해서 마음과 뇌의 피로 말끔히 좀 씻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365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